복장을 보다시피 저는 오늘 그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 진행자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평소에 저는 그래도 이게 인터넷에서 한 번씩 뵙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 힘들게 오신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 나중에 질문하실 때 조심탄회하게 무슨 오십시오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들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선생님들 각자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한 번씩 설명해 드릴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원 사랑의원 송재현 선생님. 네, 저희 건강보지협회 회장이기도 하시죠. 다음은 서울 마음편한 유해과의 김준영 선생님. 네, 그리고 서울여제기쁨의원의 김유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기현 선생님 지난번에 그 사이트 뵙고 오랜만에 뵙는데요. 요즘에 방송인으로 대중하고 계시는 분이죠. 프로 방송인이시죠? 프로 방송인이 되셔가지고 또 이번에 또 그 방송 나오시고 그죠? 하시면서 또 재탕 고지를 또 열심히 알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송 나오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안경도 바꾸고요. 조그만 게 오래되는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 이 카메라에 좀 받으니까 좀 젊어진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당뇨에 대해서 주제로 아침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캠페인을 계속 해나가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제 타겟을 당뇨로 맞춘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혹시 더 섹시하죠 목소리는?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비만, 당뇨 모든 질병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 보려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회 회장님으로서 저탁고지 알리시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잠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또 호르몬하고 암치료 전문 병원으로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야심차게 종로에서 강남역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건강을 하는 데는 저도 약을 쓰고 수술을 하지만 이런 시기를 좀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런 것들은 진짜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던 의사들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제 기반되지 않으면은 어떤 약도, 어떤 수술도, 어떤 치료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이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의 선생님 중에 현재로서 우리 알려져 있는 선생님들 말고도 계시긴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 알려져 있는 선생님 중에 유일한 여자 선생님이 또 우리 김유선 선생님이십니다. 그 오늘 오신 분들도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신데요. 저쪽에도 여성분들의 희망이 계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특별히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당뇨하고 식이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게 10년 전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따라오는 사람은 열심히 이제 해드렸고 따라오지 않으면 뭐 평안감사도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의사 전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치료해보면 먹는 거, 활동하는 거 그거 기반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모든 종류의 약은 끊을 수 없는 그거는 철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된 다음에 약은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약 먹는 게 제일 쉽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시면 편하게 접근하시면 공개적인 말고 그 개별적인 석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친척들이 제일 인정해주는 의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질문 답변 코너를 준비하면서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희 저탄고지 카페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당뇨랑 관련된 질문들 추려서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선생님들께 이제 질문 답변 들어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질문에 앞서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저희 2부 순서도 시간을 잘 지켜서 좋은 행사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 현재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약도 복용 중이십니다. 키 150cm에 몸무게가 38kg이세요. 저탄고지 시작하신 뒤로 살이 더 빠지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계속 저탄고지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저탄고지를 하면서 살도 찔 수 있을까요? 참고로 45kg 정도로 찌우시는 게 목표입니다 하셨고요. 이 부분 김유선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면서 체중이 오히려 전체중이 이거는 사실은 환자를 보고 명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봐야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일반적인 인슐린 저항성 말고 영양결핍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양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흡수장애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영양 문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오히려 일형당뇨로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일형당뇨에 주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건 좀 환자분과 맞대면을 해야 답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보통 여기 대부분은 살이 안 빠져서 걱정인데 그죠? 실제로도 근데 살이 너무 찌고 싶어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체중이신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저자세도 사용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저기 총재님이랑 한마디. 레이디 펄스 가드님한테 일단 이게 체중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정상적인 데서 빠지고 싶거나 아니면은 약간 모자란 데서 치고 싶은 것은 특별한 노력들을 하긴 하셔야지 되는데요. 완전히 저체중이거나 완전히 과체중인 분들은 사실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가 많이 엉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케이스처럼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혈당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사들이 보이니까 체중이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또 워낙에 체중이 좀 작았던 분들은요, 자기는 많이 먹는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 배부르다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적게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좀 정상적으로 되돌린 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승전, 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를 조금 더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뇨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지금 일반 병원에서 하는 그런 당뇨식보다는 저탄고지식으로 좀 바꾸시는 것이 체중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이 찌지 않는 거는 지방세포라든지 이런 게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당장 검사를 지금 상태가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그분은 케톤식이 아니고 저탄고지식을 해야 돼요.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 좀 먹으면서 아마 갑상선 기능도 좀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근육량도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길러지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된 다음에 당뇨를 더 치료할 수 있는 케톤식을 넘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물론 환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탄고지식이라는 거는 지방이 50% 이상씩부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g 차이가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저탄고지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시고 싶은
있으세요? 네네. 아, 저 같은 오늘 경우는- 사회자로 오셨지만 그래도 아, 선생님이시니까. 아, 저는 저기 뭐 저타고지 하는데 살이 잘 빠지시는 분들은 일단은 체지방률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하이칼로리로 드시기를 꼭 권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칼로리로 드시면 살짝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콩팥이 완전 엉망이신 분 아니면은 조금 섭취를 하지. 그래도 저는 그냥 고단백, 고지방 이렇게 하시면 약간의 인슐린 자극이 좀 되면서 살 빠지는 것도 많고 또 근육이 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그래도 계속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탄수량을 조금 이제 늘리면 돼요. 탄소를 늘려가지고 살이 더 빠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저탄고지를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 병원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가슴이 떨어지고 그런 때문에 에너지 저하가 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탄체 알칼 영양 흡수가 안 되는 자유한 음식을 갖다가 안에서 영양 흡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권해야지만 되지. 무조건 저탄고지를 권하는 저탄고지를 처음에 해봐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정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빨리 원탄체할 말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부 다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적으면은 가지는 게 다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면서 살이 빠진 분들은 우리 정 박사님처럼 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할 필요도 있고요. 원래 안 찌는 분들, 원래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세포 기능 자체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원룸? 야, 지금 우리 질문이 엄청 많은데요. 이게 주제 하나가 딱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뜨거운 열기. 뜨거운 열기와 함께 미끼를 확 무시네요. 저도 기대한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짧게 왜냐하면 우리 또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또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뜨겁게 선생님. 그렇죠. 예. 한 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분만 정원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저탄고지를 시행한 지 한 달여 2주 정도 되었을 때 복용 중이던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혈압은 130에 90 정도입니다. 혈압은 저탄고지로 좋아지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혈당과 혈압은 저탄고지 시기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김준영 선생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사 질환에 고혈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걸 바꾸면은 혈압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거 하나의 원인만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이호성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킨 데는 항상 멘탈, 그 다음에 화학적인 뉴트리션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스트럭처가 이제 제일 구성을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몸에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대사 질환이지 어떤 먹는 거 하나만 이렇게 잘못 먹어서 대사 질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혈압이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죠. 고혈압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탄수화물, 지방 그런 것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중고통 중독과 고혈압 관계 요인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만성적인 요인이 말씀하셨는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어도 고혈압은 관계가 되고요. 선택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심하게 완벽주의적이거나 공격주의적인. 남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한테도 강박적으로 막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혈압은 시기 들어와서 혈압약을 끊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혈압약 끊는 분들은 상당히 드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남편이 제가 착해졌대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있는데 사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기를 하면서도 사실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도움은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확 찔린 게 성격 좋아졌다는 얘기를 저탄고지 이후에 듣고 있어서 제가 그 대표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김유선 선생님 말씀대로 되게 그 자기 스스로에게 공격적인 타입이었는데 성격 좋아졌다는 게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번 질문은 송지한 선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10이 넘고 가끔 130이 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은 두부, 오이,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올리브오일, 들기름 등 거의 식물성 오일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술이나 담배는 하지 않고 운동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외에 다른 요소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지, 그리고 저혈당 증상, 갑자기 오한이 들거나 힘이 쭉 빠지고 휘청거리신다고 하는데 이런 저혈당 증상이 오면 일반적으로는 사탕을 먹던지 하는데 저탄고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저혈당이 안 오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약을 먹고 계시는 당뇨 환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약을 먹지 않고 있다면은 먹지 않고 있는데 저혈당이 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부족이에요. 적게 먹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지금 딱 들어보면은 식물성 오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파워풀하게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건 동물성 에너지 그 지방이거든요. 근데 식물성 그 불포화 지방산은 구조에 좀 더 많이 쓰인다고 보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혈당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당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을 만들어내요. 당 신생 작용이 되죠. 아침에 공복 혈당이 자기는 정말 안 먹었는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분이 마른 분일 수도 있고 찐 분일 수도 있지만 많이 쪄 있는 분들은 지방을 더 분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른 분이었다면은 그 몸에서 나오는 지방으로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급속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저혈당 증상, 아침 새벽 그 혈당 오름 증상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새벽 혈당 증상은 원인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서 오히려 칼로리가 좀 더 높아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가는 분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이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 동물성 포화지방 양을 좀 더 늘려야지만 조절이 더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축산과 함께하는 저탄고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식을 고집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저희 환자 중에 한 분, 얘기해 주세요. 그 동물보호협회에 일하시는 그래서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하지만 그분이 이제 계란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곡물을 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 저탄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법이 저는 오일링을 하는 거죠. 좋은 오일 많잖아요.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아보카도 오일 또 이런 것들을 음식에 계속 첨가하는 방법들로 저는 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단들은 그분을 보면은 계란 외에는 거의 채식이에요. 그러면은 미역국도 있고 밥은 없고 나물 반찬 있으면 미역국에다가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 이렇게 하고 나물 반찬에다가 올리브 오일 이렇게 하고 샐러드도 해가지고 계란이라든지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게 하면은 오일만 하더라도 거의 칼로리 50에서 60g만 넣어버리면 칼로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지방은 9칼로리니까 그렇게 해서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쾌한 답변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옆에서 이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번에는 이제 김유선 선생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탄고지 하신 지 4개월 된 40대 주부이시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으로 5kg 정도 감량했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고구마 반쪽 정도 먹고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 전에는 어떤 혈압이 생겨서 140에 90 정도 나오고
공복 혈당도 110 이상으로 나옵니다. 저탄고지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혈압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포커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커스는 이제 혈당이 올라간다. 그게 걱정이신 것 같아요. 혈당 문제는 딱 한 번 110인 거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트렌드를 그러니까 공복일 때, 식후일 때 쭉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120 이상이 몇 번이나 올라가는지, 식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공복혈당이 아침 공복인지 저녁 공복인지도 꽤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밤 사이에 식사를 안 하면서도 혈당이 유지가 되도록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밤 사이에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단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공복혈당이 당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공복혈당 그걸로 잡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슐린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슐린, 공복 인슐린 재고, 식후 인슐린 재고에서 어느 정도 튀는지, 일단은 그걸로 해서 당뇨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됐는지, 현재 당뇨 상태는 어떠한지 일단은 그거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의 문제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니고요. 일부의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마이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마이토콘드리오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단 전에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콜레스테롤은 괜찮은데 검사해 보면 프리피틱스만 쫙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잘 안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태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좀 나가는 유기산 검사에 보면 팩터들이 연두술이 쫙 올라가는 그런 이제 대사의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거기다가 지방을 부어라 하면 오히려 마이토콘드리아의 세라마이드, 기타 등등의 바이오신테시스 내지는 디그라데이션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마이토콘드리아에 오히려 페일러가 오면서 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리신 분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대사 상태가 어떤지 피 검사를 한번 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사연 주신 분들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한 가지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알아보시려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걸로 네, 병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케이스가 어떤 체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탄고지나 그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배독되는 과정 중에 지방에 녹아 있는 독성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나빠져요. 그래서 혈압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염증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뭐 옛날에 말하면 명형 반응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 해독 과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죠, 개인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는 혈압도 올라가고 뭐 이런데 나 컨디션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경우에는 해독 과정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좀 더 물론 해독 과정에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지쳐가고 몸은 더 안 좋아져 간다. 이거는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뭔가 안 좋아서 단식을 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든지 문제가 됐든지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은 몸 생각해서 무조건 드시면 안다. 그 지방식은 지방만 먹는 식단은 아니다. 저한테 기회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보시다시피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참새가 꽉 차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시에 좀 제가 방탕할 정도는 아닌데 술을 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단위는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 그 사이에 혈당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15ml를 맞고 있습니다. 복부 세대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하루는 왼쪽 다음날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부에다 주사를 맞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다 보면 정확한 질문도 없고 정확한 답변도 내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회장님도 이제 청년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줄 아는데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 회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은 다 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그 SNS 이렇게 귀찮은 소리 많이 날아다니는 거 그건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이 당뇨병 환자들하고 당뇨병을 알리 치료하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또 공부하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노트를 하나 갖자는 거예요. 가져가지고 뭐에 대해서 질문하려면은 여러한 요령을 갖추어서 질문하시오. 그 요령에 알맞게 질문한 사람에게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또 다른 분이나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당뇨병을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싶어요. 제 증상을 여기서 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그게 다른 사람에게 꼭 받지 않는 거예요. 단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은 이 자리가 축산물 포럼에서 바로 알레르기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축산물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조각의 오리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에 내 requirement, 내가 소요되고 있는 양의 몇 분의 1을 오리고기에 먹고 뭘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스스로 계산을 해보자. 또 그렇게 좀 계산 좀 시키자 그래. 나는 그 축사를 공부했는데 저 병아리나 돼지나 젖소나 이런 거 먹이 계산해 줍니다. 사람만큼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거기까지. 그래서 계산해서 내기지 않죠. 안 되는 먹어요.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병을 또 이렇게 내리면서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예. 저는 83세까지 가는 게 소원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정말 감사하게 들었고 우리 송 회장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짧게 한 30초만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어떤 걸 이제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캠페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도 많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요.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져요. 사망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이제 저희 협회 회원이 되신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질문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주위에 같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제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저희 축사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이렇게 준비된 질문들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 좀 뭔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과 질의응답하면서 궁금증이 생기셨던 분을 딱 3분만 모시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앞쪽으로 모셔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 손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그 질문. 3분. 예. 그 저탄수화물 고지 방식에 관한 어떤 질문이 괜찮습니까? 꼭 당뇨에만 포커스 좀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하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요. 이래 고지저탄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궁금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로 접근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완전히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이제 몸을 좀 좋게 만들고 건장하고 이렇게 근육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헬스장 가서 충격을 먹은 게 예전에 제가 만약에 30kg 들었으면 10kg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고 이제 공부가 시작했는데 글리코겐이 이제 없어지니까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없는 웨이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르니틴도 먹어보고 카르니틴을 먹으니까 조금 유산소 운동할 때는 지방산이 좀 더 에너지로 전환이 빨리 되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예전만큼 그만큼 힘이 안 나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뭐 TKD, SKD, CKD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뭐 지방산을 써서 근육 내 에너지를 합성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왜 지방산을 쓰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육이 힘이 그만큼 사용을 못할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이거를 팔레오 다이어트랑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뭐 사냥이나 수렵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분명 사냥을 했으면 더 폭발적인 힘이 필요했을 텐데 왜 지방을 먹으면 힘이 안 나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결국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힘을 쓰는데 어느 정도 힘 이상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육을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이 커지려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그 근육이 파쇄되면서 그 근육이 파쇄된 부분이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근육이 재생성되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 부피가 커진 근육이 힘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이 커지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세포내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고지저탄을 하면서 탄수를 안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근육 운동을 하려면 무조건 탄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탄수와 또 고지저탄이 계속 병행되면서 운동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질문. 네, 그죠. 그 실제로 아까 근육의 LPL은 나중에 정박사님 잠깐 보여드리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일단 여기 혹시 무키시 계신가요? 가셨나? 그래도 그 실제로 선생님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케토제닉 식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케토식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뭐 저는 보면서 이렇게 케토식을 또 어떻게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지속적인 에너지들이 뿜어 나오지 못해가지고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감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일단 김준호 선생님 그런 분들 어떻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저탄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고지저탄 하셔가지고 약간 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지 됩니다. 탄수화물만큼 빨리 쓰여지는 게 없고요. 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데 인슐린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줘야지만 정상적인 세포로 다시 분할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 DNA의 백본 자체가 이제 탄수화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슐린 수치를 너무 낮춰버리면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고장난 세포를 계속 써야지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낫지를 않고 계속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도 좋지만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도 인슐린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단백질을 권하지 않느냐 하면 단백질은 장에서 소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산 저하하고 췌장 효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소화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단백질을 먹는데도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는 항상 탄수화물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바나나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우리가 좀 금지하긴 하지만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드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왜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옛날에 원시 시대는요 우리가 항상 앞을 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골격 구조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앉아있고, 아까 의자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앉아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운동한다고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초기에 특히 이제 저탄고지 시작해서 처음에는요 몸이 적응 단계로 들어가면서 미네랄 부분은 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도 적응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쌓여있던 지방을 내내 안 쓰고 들어오는 당만 쓰던 시스템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시스템으로 몸이 점점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폭발적인 힘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가고 방금 김주영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나를 드시라 그러면은 또 앉은 자리에서 20개씩 드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 말고요. 바나나의 3분의 1배 정도 바나나 양이라 그러면 그 정도 양이면 운동하기는 충분할 거고 도입에 그 정도의 탄수화물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몸에서 뭔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점점 그렇지만 나중에는 괜찮은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6시간씩 사이클링 하는 분,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 한두 분 더 계시기는 하는데 보면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적응이 안 돼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은 적응이 돼서 자기가 먹어야, 그러니까는 탄수화물을 바나나 반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딸기 한 조각 먹으면 그걸로 충분한 건지 본인의 운동 강도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적응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대신 밥 한 공기씩 그렇게 많이 먹으면 전체적인 대사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조금 삼가시고요. 그렇게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사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배가 잘 되시는 분은 오히려 MCT 같은 게 먹으면 또 기력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조금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인슐린의 어떤 근육에 대한 뭡니까 에피리프트랑 이 관계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육에서 그거 조금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카톡이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못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근육 이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근력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거나 수축과 이완을 하다가 근육이 손상이 가면서 그 부분들에 이제 다시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 합성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부피가 커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단백질이 재생성될 때 네. 세포가 재생성될 때 단백질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어쨌건 세포 안에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인슐린을 이런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인슐린이 또 합성을 근육을 키우려면 인슐린이 필요하고. 근데 인슐린을 쓰려면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그 탄수화물 먹으면 대사가 계속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이렇게 계속 바뀌는 루틴으로 가야 되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이제 PKB라고 해서 운동하기 직전에 바나나 하나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한수를 조금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만 먹어도 어느 정도 인슐린이 자극이 되니까 뭐 그걸로 충분한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꼭 인슐린 분비가 필요한 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뭐 5% 전체 칸에서 5% 먹어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인슐린은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탄 하는 거는 탄수화물을 지금 50 내지 막 70%까지 우리가 먹잖아요. 전체 칼로리에서. 그 인슐린 과잉 분비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을 키우는데 반드시 그 정도의 과잉 인슐린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고요. 인슐린을 합성하는 데는 죄송합니다. 근육을 합성하는 데는 약간의 호르몬 인슐린 플러스 에너지가 필요해요. 합성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안 되는 거는 뭔가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베이설 수준의 인슐린만 있어 보통의 경우에 저탄고지 식사하면 다들 뭐 여기 원장 선생님들이 늘상 하시는 거지만 거의 다 인바디 하면 근육량도 늘어요. 그래서 로우 퍼센트 정도만 먹어도 근데 본인께서 근육이 힘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 유기성 검사나 이런 세포 기능 검사를 하는 것들을 받아보시고 이게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인슐린보다는 에너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근육이 힘이 없는 거는.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네. 희한하게 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서 이게 가능한 거라고 처음에 이제 느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도 드렸던 거예요. 아, 네. 네. 인슐린 필요한데 인슐린은 또 줄여야 되고 이게 서로 상충되니까 그냥 공부만해서는 이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근육에 있는 지방 이용 효소가 있어요. 리포프로틴, 라이페졸, LPL. 그거는 인슐린이 떨어져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슐린이 낮아졌을 때 근육이 지방을 왕성하게 이용하면서 이렇게 빡빡해지거든요. 에너지가. 그러면 대부분의 경험하는 거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에너지를 못 쓰는 거는 세포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 하시는 분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거가 저는 체격으로 봤을 때는 엄청 지금 잘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운동을 하는 중이나 운동 끝나고 당을 한번 재보세요. 당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저절로 당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항상 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급격하게 올리는 게 결국은 근육을 녹여서 만드는 거니까 굳이 애써 만든 근육을 왜 또 녹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내가 전에도 먹었는데 후에 또 먹어야 될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제 계획대로 해봤는데 잘 변화가 없을 때 그때 탄수화물 양을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보죠. 질문 하나 받기가 겁납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너무 전문적으로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으시니까 교수님 우리 저탄고지 하시는 분 수준들이 다 이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원래 설명 받으려고 했는데요. 정말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그 3부가 또 있거든요. 우리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3분 드셨는데 한 분만 추가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탄고지 한지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됐고 최근에 제가 느꼈던 증상은 그러니까 저는 갑상선이 저하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약간 스트릭트한 키토제닉을 했다가 이 앞에 세 분 김선생 빼놓고 나머지 세 분한테 다 진료를 받는 환자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근데 나머지 기능들이 다 나았는데 이제 중간 정도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정노회 박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정노회 박사님께서 이제 중탄수, 중담배, 중지방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중간에 어떤 생리 중단 문제가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어떤 주사를 맞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저탄고지 패친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HSBG라는 블로그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탄수 급제한을 하면
생리 중단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제 해외 논문도 찾아보고 구글링하고 막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조환경 선생님한테 펜을 넣고 막 해가지고서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카페랑 페북에 이렇게 팍 오픈을 했는데 거의 저를 의사로 생각하고 막 펜을 보내시고 쪽지 보내고 어떤 강남에 H로 시작하는 병원이 아닌데 생리를 중단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탄수 드시면 해결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스트릭트한 케토제닉이 맞겠지만 저처럼 갑상선 저하나 그리고 중탄수 중담대 중지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포에서 그거를 그 뭐죠? 혜빈이 뭐지? 기근으로 생각을 하면 저처럼 이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요새 완전 잔다르크 같이 막 글을 올리고 우리가 탄수를 너무 당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다. 어느 정도 저탄 그 세포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굉장히 요새 저희 딜레와 여성분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체중이 공개를 할게요. 그냥 어차피 얼굴 다 어렸으니까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59.1kg였는데 그 몸무게가 거의 한 4달이 깨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세포 기근이 아닐까 생각하고 탄수를 막 먹기 시작했는데 55.6kg까지 체중이 급속도로 빠졌어요. 한 3주 사이에. 그래서 이게 3월달에 분명히 예원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적당량의 탄수는 부스팅 역할을 해서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처럼 약간 초반에는 겹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고도 비반의 몸무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저처럼 약간 168인데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면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정상 체중인데 막 168에 49, 50인데 4kg를 더 빼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쪽지한테 보냈는데 쪽지를 보내는 순간 제 입에서 여기 숫자가 일어나. 너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야. 정신 차려서 님이랄 막 그랬는데 이게 선생님들 생각이 아닐까 싶긴 했고 좋습니다. 너무 세게 말해 죄송합니다. 이거는 질문해 주셔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일단은 이 질문을 조금 제가 걸러서 일단은 좀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릴 텐데요. 카페 다시 물어보시고 정말로 송재현 저희 김정선도 열심히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 문제고 그래서 질문을 두 분에게 우리 지금 밖에 계시는 우리 이호 선생하고 김정 선생한테는 안 들이대셨죠. 그래서 두 분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탄소를 하면서 대부분 다낭성 난소라든지 여성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해결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케톤식을 오랫동안 끌고 나가고 아니면 케톤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생기가 끊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김선생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탄소를 꼭 먹어가지고 해결하는 것만이 답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리되는 입장에서 케톤식을 가져가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탄소를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탄소를 먹고 나서 또 케톤식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 요즘 제가 여쭤봅니다. 먼저 제가 웃는 이유는요. 한 박사의 날 세고 얘기해도 부족한 걸 3분 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웃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했던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끊으면 인슐린이 줄어들면서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무지방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80%, 70% 넘어갈 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계속 부어대면 분명히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이제 고지방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고탄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적응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제가 이제 고탄수, 고저탄수로 넘어오는, 그래서 이제 고지방으로 넘어가는, 그때 제가 권하는 건 바로 들어가지 말고, 특히 이제 당뇨라든가 다른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계별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제 블로그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면요, 그동안 근근하게 버텨왔던 갑상선 기능 확 무너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무너지면 여성 호르몬은 같이 무너집니다. 아마 이제 호르몬 쪽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신 김준영 원장이 옆에 계시기는 하는데, 갑상선이 문제가 되면 구림과도 그래서 같이 얽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쉽지 않은 문제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쭉 먹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을 안 먹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몸이 굶는다는 신호로 에너지 대사를 팍 줄입니다. 그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생리가 같이 무너지는 걸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전부 얽혀 있고요.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게 탄수화물이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면요, 일반 고기를 먹는 것보다 인슐린 자극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그렇게 얽혀 있는 거고, 호르몬도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얽혀 있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거기에 또 얽혀 있습니다. 그것만 얽혀 있느냐? 비타민도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냐?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도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파이토젠도 또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지금까지 어떤 인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고 생성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떤 균형을 맞춰진 것들이 어느 순간 다 깨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몸에 문제가 없으면 기다려 보시고요. 몸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본인들이 압니다. 몸의 느낌, 에너지 느낌, 그 다음에 부부관계할 때 느낌, 그 다음에 뭐 기분, 감정의 흐름들은 호르몬에 영향 받는 거를 여자분들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3분 차이 시간이 끝나서 그런가? 아, 신기하네요. 이런 되는지 몰랐네요. 켜져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그렇게 찾던 우리 방옥기 트레이너는 지금 나타났거든요. 나중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유성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를 일단 로딩을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호르몬에 대한 대사들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탄수량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여기에서 다시 계속 탄수량을 맞춰서 가야 되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걸 봐가면서 케톤으로 들어가도 되냐, 뭐 여러 가지 어떤 탄수에 대한, 나 탄수를 지금 저는 케톤식을 했는데 탄수를 먹었더니 예를 들어 살이 안 빠져, 이런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런데 얘는 돌아왔어, 뭐 생리는. 그러면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분들한테 해결책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이란 자체가 유기체고 다이내믹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생각에 다 연관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가장
메인 역할을 하는 게좀 콜티솔 같아요. 부신. 그래서 갑상선 망가지는 것도 부신에 먼저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분들 얘기 우리가 그냥 저상고지 편하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신 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 찾아서 하고 하는 분들이 좀 인생이 좀 피곤해요. 뭐 아까 뭐 들으니까 막 욕 나오잖아요. 자기 인생이 좀 피곤합니다. 거기에 어디를 또 줘. 그러니까 그런 피곤하신 인생을 사니까 콜티졸이 그 부신이 자꾸 흡사당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논문 찾아보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일단은 밤에 논문 찾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탄수화물 한계치를 찾자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뭐 이 정도 저 정도 하니까 아까 여러 얘기 나왔는데 이건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다가도 운동할 때 뭐 조금 더 섭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인슐린이라는 건 우리가 기저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 그것 말고 과하게 먹으면 이렇게 피크가 찍거든요. 과하게 찍으니까 인슐린 나오고 다시 아까 뭐 온도가 크래시가 오고 그러면 호르몬 밸런스 깨지고 그런 거니까 모든 건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한계치 찾고 그리고 또 문제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서 살이 안 빠지거나 이런 것들 찾아봐야 될 것들 거기 갑상선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 갑상선 망가지기 전에는 반드시 부신 필요가 없다.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일형 당뇨 얘기를 해서 있는데 아까 아침 뭐 고혈당이라고 했죠. 아침 고혈당 오는 것도 보면 우리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텐데 소모기하고 새벽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형 당뇨에는 이제 새벽 현상이라 그래서 애초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고혈당으로 가다가 그냥 고혈당인 거야 아침에. 그리고 소모기란 거는 이 소모기란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저녁에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을 과하게 좀 맞거나 이랬으면 인슐린 맞는다고 다 일형 당뇨 아니거든요. 이형 당뇨분에도 인슐린 처방 많이 합니다. 하다가 안 돼서. 근데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슐린 하는 거.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크러쉬가 오잖아요. 팍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늦게 반동으로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콜티졸이 나와가지고 당이 올라와서 새벽 고혈당, 아침 고혈당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려면은 새벽 한 3시 정도에 혈당을 체크해봐야 돼요. 떨어져 있는지 계속 올라가 있는지. 아까 고혈당 문제는 중간에 아까 2형 당뇨에서 2형 당뇨가 1.5형 당뇨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혼자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안 자고 병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가끔 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 마지막은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살고 있다는 거. 좀 편하게 아까 마음 챙기는 딴 게 아니라 앉아서 호흡만 하고 잠깐만 멈춰줘도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답변이 되는 거 가르쳐주고 싶은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쫄라가지고 좀 글이라도 하나씩 좀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네. 제가 호르몬 타액 호르몬 검사라고 이제 사실 우리가 혈액으로 하는 검사 말고 기능학적인 부분들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 이미 많이 겪었었는데 이게 왜 생리가 끊어질까 이런 사람들의 호르몬이 어떻게 왜 변화가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일 이렇게 좀 우리가 알기 쉽고 와닿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2002년에 NCEM이라는 그 저널 오브 클리니컬 엔도크라인 메타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호르몬 대사 분비에 관해서 이제 정리한 그런 논문집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생리를 안 하는 사람을 93명의 여성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수정 연구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음식을 가지고 체중을 뺄 때 생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더랍니다. 그게 한 40% 정도 되고요. 신경 많이 써가지고 살 빠지게 되면 한 30% 되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살이 빠지게 되면 한 10% 정도의 여성에서 생리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뭐 저탄고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고 있는가도 사실 한번 봐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푸드 다이어트 해가지고 생리를 계속 규칙적으로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돼 있냐, 좋다는 걸 먹었는데, 그러면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혹시라도 좀 부실하게 먹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은요 그런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두 번째 순위를 했지만 음식을 가지고 살을 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저분이 우리 병원에 다니고 계신데 사실 뭐 저만큼 알기 때문에 이게 진료 시간이 무척 힘들거든요. 다녀가시면 저도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정도 힘드는데, SHBG라고 하는 거는 그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입니다. 섹스 호르몬이 그냥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주니까 그걸 딱 묶어놓는 건데, 그게 섹스 호르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콜티졸에도 있고요. 또 이제 남성 호르몬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인딩 글로불린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알부민에도 그런 호르몬이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호르몬들이 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붙어서 수용성이 돼서 혈액 속으로 타고 흘러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런 이제 바인딩 글로불린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호르몬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프리폼이라고 하는데, 떨어져 있는 폼,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폼인데, 그런 것들을 타액 호르몬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타액 호르몬으로 검사해 보면 그런 프리폼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혈액으로 검사하면 붙어있는 폼이라든지 프리폼이라든지 둘 다 같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타액 호르몬으로는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검사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살을 빼려고 음식을 조절하니까 점점 남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생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2차적으로 앞상선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과 연결시켜서 사이로이드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갑상선에 문제 생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스트레스들이 내 몸의 호르몬 자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스트레스가 깨고, 그 스트레스가 깬 그 항상성이 호르몬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엉망진창으로 되면서 억지로 맞춰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생리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주옥 같은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웃으시죠. 네, 저희가 원래 지금 섹션 2에 지금 저희 지금 2부 하고 있었는데요. 2부에 원래 배당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너무 열정적인 회원분들과 또 너무 열정적인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꽉꽉 채워서 아쉽게 지금 이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를 위해서 이제 진행을 같이 도와주신 이영훈 선생님께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들에 명쾌한 답변 주신 우리 세 분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